네, 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SK가스입니다. SK가스는 1985년 설립돼서 1997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액화 석유가스, LPG의 수입, 저장, 판매인데요. LPG 사업 이외에도 세계 최초 LNG, LPG 복합 발전소, LNG 터미널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LPG 저장 기지는 총 48만 톤 규모로 석유화학 및 산업용으로 공급하기 용이한 울산과 가정상업 및 수송용 대 수요권인 수도권에 인접한 경기도 평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4조 4,945억 원, 영업이익 1,053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2,4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7.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4.6%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6.9%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고유가 기조로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LPG 대리점 업황의 악화로 손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SK가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잠정 실적 공정 공시를 발표했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잠정치 실적을 공시한 겁니다.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2조 3,666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63.9%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057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1.1%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427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3.6%가 좀 증가됐는데 4, 4분기에 대비해서도 이 증가폭이 좀 다릅니다. 4, 4분기에 대비해서도 지금 29%가 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분기, 그러니까 4분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하는 것입니다.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1,695.6%가 좀 증가되면서 시장의 예측치보다 실적이 크게 상승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하단 내용에서는 내용을 좀 보면 1분기 실적 자료는 IR 자료실에 게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아직 지금 내용에서는 1분기 보고서가 좀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잠정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에 1분기 보고서로 최종본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요즘 사실 정유나 가스 등 이런 국내 에너지 업종의 흐름이 좀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은데요. SK가스가 이번에 호실적을 좀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올해 한 4월 달, 3월 한 말경부터 좀 가시화됐던 부분이 이 원유 가격이 좀 급등이 좀 있었어요. 네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시화됐고 또 장기화 조짐이 좀 있으면서 국제油가가 좀 일제히 좀 급등을 했는데 최근까지 견고하게 배럴당 $100 이상의 어떤 기조 유지가 좀 있었고 바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110를 좀 돌파하는 것이 아닌가 네. 우려감이 사실 있었거든요. 물론 최근에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한 차례 $100를 좀 하회한 구간이 있었지만 바로 좀 회복을 해주면서 지금은 견고한 이 배럴당 $100의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고유가 시대에 좀 봉착을 했는데 SK가스는 이에 따라서 사실은 이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 수혜 관점이죠. 지금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LPG 가스의 수요가 좀 증가되면서 1분기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게 LNG보다는 LPG가 가격의 어떤 우위점이 좀 있어요. 가격 경쟁력의 어떤 우위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이 대체 에너지를 원유나 LNG에서 사실상 LPG 수요로 좀 돌린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이 실적 반영치가 1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 호조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수혜를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분기에는 좋은 실적을 냈지만 수송용 LPG 수요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일각에서는 2분기 이후 실적은 좀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하거든요. 대표님, 2분기 이후에도 좀 호실적 기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관건이 이 고유가 기조가 좀 어떻게 좀 이어질 것인가. 네.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상 일시적인 유가의 상승일 뿐이다라고 좀 단언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00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네네. 저는 사실상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당분간 고유가 기조는 올해 이 상반기까지는 유지되지 않겠는가. 즉 2분기 실적에는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따른 어떤 수요 증가로 인해서 2분기 실적도 저는 조심스럽지만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작년 1분기에 17만 톤에 불과했던 이 산업체 판매 물량이 지금 1분기에 26만 톤으로 좀 증가가 된 이 데이터가 있거든요. 지금 올해 1분기에 26만 톤이라는 것은 사실상 2분기에는 지금의 상승 기조로 보면은 2분기에는 오히려 한 30만 톤, 35만 톤에서 40만 톤을 좀 하회하는 숫자의 어떤 증감폭을 좀 가져가지 않겠는가라고 좀 데이터상 예상이 좀 되고 있고, 네네.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 전면 해제로 인해서 오히려 2분기의 업황의 부진보다는 업황이 빠르게 좀 회복될 것이다. 고유가 기조가 좀 유지된다는 것은 오히려 SK가스의 실적 회복으로 오히려 좀 작용되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고유가가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2분기까지는 LPG 수요의 증가나 이제 또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살펴보니까 친환경 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님, 이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이 회사의 지금 매출 포지션을 좀 집중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SK가스의 매출 포지션 잠깐 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 전체 이 수주량을 좀 보면 전체적인 이 가스 사업 부분의 전체 매출 포지션은 LPG 부분의 99.3%예요. 지금 LPG 판매 부분의 제품 부분과 수탁의 저장 수입은 0.7%에 좀 불과하다는 이 관점에서는 사실상 이 전량 관련된 사업 부분이 모두 LPG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이죠. 네네. 그런데 우리가 좀 중장기 관점에서 이 수소 경제가 본격적으로 좀 도래가 된다면 지금 SK가스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장기적 성장 관점에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변화가 좀 필요했던 시점인데, 그렇죠. 이에 따라서 이 회사가 사실상 이 롯데케미칼과 지난해 5월에 이 수소 사업의 어떤 진출을 위한 조인트 벤처 캐피탈 사업의 어떤 공동 출자를 좀 결정하면서 지금 롯데케미칼과 수소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MOU를 좀 체결한 바 있었거든요. 이 사업이 관련돼서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이 추진이 좀 될 텐데, 일단 SK가스가 지금 LPG 주력 사업 이외에 수소 가스 또는 수소의 발전 사업 부분까지 역량을 좀 가져간다면, 그리고 최근에 또 발표했던 부분이 있죠. 각 휴게소나 지역 거점에 SK가스 충전소가 있거든요. 이 충전소에 별도의 수소 충전소를 병행해서 국내에 지금 2030년도까지는 전체 100개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만큼 네네. 일단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변화는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가 기조에서 영업이익률 그리고 성장세를 오히려 좀 가져간다면 자연스럽게 수소 사업의 어떤 매출이 반영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사업 간 시너지가 좀 확연히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좀 판단해 보고, 이 회사 지금 충분히 형성된 인프라 전체 가스 충전소의 100기까지 오히려 좀 확보를 한다는 관점에서는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서도 저는 좀 나쁘진 않다고 봐요. 오히려 이미 구축되고 있는 이 인프라 안에서 이 수소 충전소를 다시 이제 건립한다는 것은 양상한 사업의 시너지는 분명하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LPG 이외에 수소 발전 사업까지 가져간다면 미래 먹거리로도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SK가스 오늘 5.53% 하락한 11만 9,500원인데 사실상 실적 발표의 기대감이 조금 반영됐다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2021년도 9월 기점에서는 사실상 18만 5천 원까지 상승을 좀 했었는데 이후에 상승폭을 좀 모두 반납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2020년도의 기조를 좀 본다면 오히려 전고점을 좀 높여가는 형국의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관건은 실적 회복 부분인데 올해 3월에 사실상 이 고유가 기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 소폭의 반등 흐름은 좀 있었지만 최근에 어떤 이 상승 부분은 실적 기대감이 좀 반영됐지만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더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기존은 이게 일시적인 요인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입니다. 네. 1분기 실적에는 사실상 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기록은 했지만 이게 2분기까지 기조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좀 사실상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고유가 기조가 당분간 좀 지속된다면 오히려 하반기까지 기조 유지가 좀 된다면 충분히 SK가스 2022년도에는 호실적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실적 모멘텀이 1분기보다는 오히려 2분기의 기대감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좀 크다는 점에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상 12만 5천 원, 12만 5천 원 구간이 좀 이탈됐기 때문에 주가 추세는 지금 11만 2천 원 구간까지 좀 열려있는 상태는 맞는데 네네. 지금 단기 지지 구간에서 11만 8천 원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의 어떤 변동성 측면에서 좀 도래 가능한 구간으로 저는 보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11만 2천 원, 11만 2천 원에서 11만 8천 원, 11만 2천 원에서 11만 8천 원 구간은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지금 사실상 주가의 어떤 낙폭 과대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매수 기회는 한 차례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11만 2천 원에서 11만 8천 원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SK가스 매수하기 좋은 구간 11만 2천 원에서 11만 8천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요인일 것인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유가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2022년도에도 호실적을 예상할 수도 있다라고 함께 전망까지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SK가스 첫 번째 기업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노터스입니다. 노터스는 2012년 설립돼서 201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신약 등 신규 개발 물질에 대한 비임상 실험을 진행하는 비임상 CR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개발 과정에 있어서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물질을 테스트하는 비임상 CRO 사업과 비임상 CRO 사업과 연계된 랩 컨설팅 사업, 반려동물 용품 공급 및 수의사 교육센터 건립 등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노터스는 수의학을 기반으로 성장해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자회사인 VS팜을 통해서 동물병원에 동물용 의약품을 공급하는 부분과 반려동물 용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644억 원, 영업이익 98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9.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6.7%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노터스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무상증자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 무상증자 결정입니다.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무상의 신주를 주주에게 교부해 줌으로써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가의 가치가 향상될 경우에 기존의 주식에 대한 차익 플러스 신주, 무상의 신주를 다시금 교부받게 된다면 이 부분을 매각해서 차익을 얻게 되는 일종의 좀 보너스인 셈인데 잘못 알고 있는 우리 한 가지 부분이 있어요. 무상증자가 반드시 좀 좋은 것이다라고 이게 우리 동학개미들이 착각을 좀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네. 최근에 무상증자의 착시 효과가 무상증자 결정 이후에 주가가 좀 단기에 급등하는 사례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무상신주를 반드시 받아야지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다릅니다. 지금 주가의 형성 단계가 과도하게 높은 구간에 무상의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면 근데 이게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주가의 환가 가치가 크게 가치 하락이 일시적으로 좀 되죠. 네네. 무상의 신주가 들어오는 시점에 주가가 오히려 올라줘야만 이 부분에 대한 차익이 예상되는데 고가의 무상 신주를 교부하게 되면 그 권리락에 대한 이 차익만큼이 손실로
잡혀 있습니다. 일단. 근데 무상신주가 나중에 들어옴으로써 이 손실을 상쇄해주고 이 차익만큼의 여지가 좀 있다면 이 부분이 수익권으로 좀 변모되는 시스템인데 네네. 무상증자 결정이 사실상 이 주가 추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맞는데 단순하게 무상증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신주를 받아야지라고 접근하기에는 아주 리스크하다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무상증자 결정입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 회사는 증자 전 발행한 주식의 총수가 780만 주입니다. 780만 6,153주인데 한 주당 무려 8주를 발행해 주는 겁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주식이 6,244만 9,224주의 무상신주가 유통될 셈인데 네네. 앵커님 이런 케이스 최근에 좀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상장회사 공시 여러 번 봤지만 지금 1대 8은 저도 좀 생소한. 네. 아마 사상 최초의 공시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노터스 한 주당 8주의 무상신주를 교부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겁니다. 무상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6월 22일이고요. 신주권 배정 기준일은 6월 2일입니다. 6월 2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만 무상신주를 받을 수 있다? 잘못된 거죠. 6월 2일에 이 영업일 전에 주식을 보유해야만 무상신주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하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6월 2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해서 소유 주식의 한 주당 신주 8주의 비율로 배정하겠다. 전체 주식 발행 초과금 62억 원을 재원으로 해서 전체 한 주당 8주의 무상신주가 좀 발표가 되는 건데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상장 주식수는 778만 주인데 5월 중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17,500주가 추가로 상장되기 때문에 무상증자 전에 발행 주식 총수는 780만 6,153주. 회사의 스톡옵션 행사로 인해서 17,500원의 신주가 다시 유통이 되는 겁니다. 네네. 이 부분이 발행 주식수 전체 누계치에 포함이 되고 여기서 곱하기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성된 주식이 전체적으로 6,244만 9,224주의 신주가 발행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터스가 역대급 무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래 유동성 확대에 따른 이런 기업 가치의 재평가와 또 주주의 이익으로 노터스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주주의 이익 가치 충분하죠. 일단은 현재 주가를 제가 지금 보기 전에 단순하게 우리가 공시적인 어떤 접근, 모멘텀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한 주당 무려 이제 8주를 주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의 관점인데 네네.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8주를 받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발행 주식의 8배가 초과된 주식이 신주가 유통된다는 것은 그렇죠. 단기 주가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맞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모멘텀, 장래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돼서 주가가 좀 버텨준다면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겠지만 지금같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심화된 장세에서 막대한 주식이 유통된다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어떤 요건도 작용될 수 있는 셈입니다. 지금 3월 30날 공시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회사 최근에 이 경영권이 변경이 됐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터스 기존의 최대 주주인 정인성의 6인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369만 주를 현재 최대 주주인 HLB 외 1인에게 양수도 계약 체결로 인해서 주식을 매각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매각가액이 562억 원의 노터스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인수 이후에 최초의 지금 이 공시가 바로 이 무상증자 한 주당 8주를 주는 이유. 자, 이 부분이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지는 셈입니다. 네네. 과연 왜 인수 이후에 왜 이렇게 빠르게 이 주식의 수를 늘려야만 했나? 자, 이게 좀 관건이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이 그룹 관계자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노터스의 이 유통주식 수가 전체적으로 한 700만 주로 좀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이 기관 투자자의 어떤 거래 유동성 제한 조치로 인해서 쉽게 기관이 포트폴리오의 어떤 이 종목으로 선뜻이 편입할 수 없는 그런 요건들이 있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무상증자도 하고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는 차원에서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익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주가가 단기간에 어떤 이 급등 이후에 무상증자 발표가 된 사례에서는 단기 급등한 이후에 무상신주를 받고 나서 오히려 상장일 시점에 무상신주가 들어왔을 때 이 손익가치를 좀 우리가 판단해 보면 손실 난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확 급등하고 난 이후에 주식을 무상신주를 한번 노려볼까라고 접근하는 것은 다소 리스크하다고 지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좀 심화된 상황에서는 무상증자가 다소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살펴보니까 매장인 채권 발행 한도 증액 안건도 주주총회를 이제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면 물론 좋은 소식이겠지만 좀 주주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까 이 부분도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지금 이 회사의 최근 이 정관 변경을 통해서 좀 주주총회 결과를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주총 결과 3월 30날 이 정기주총을 했는데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관 변경 안건을 좀 보면 네네. 지금 1호 이한 재무제표가 있고 2호 이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이 좀 됐는데 2호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업 목적을 좀 추가한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자, 여기 하다 말고 사실상 이 주총 소집 공고 안에서 어떤 안건들이 좀 다뤄졌는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항목별 기재사항 잠깐 보면 네. 자, 이게 스크롤이 좀 많습니다. 재무제표 승인 안건이 좀 많기 많네요. 때문에 네. 자, 이 내용을 좀 보면 전체적인 회사가 개정된 정관의 정관 정원, 정관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좀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주총 공시에서는 소집 공고문까지 좀 잘 안 봐요. 회사가 어떤 내용을 이번에 교묘하게 좀 바꿨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이런 부분들을 이 투자자들이 잘 살펴보지 않으니까 임원의 퇴직금 한도 비율을 크게 높였던 그런 사례가 좀 있었죠. 네. 주주 권리가 좀 침해됐던 사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제15조의 전환사채의 발행에 대해서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한도를 증액하고 교환사채의 발행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 전체 1,000억인데 사채의 액면 총액이 1,000억 원을 초과되지 않는, 그러니까 전체 한도는 1,000억으로 좀 되어 있는데 이 액면 총액을 5천억 원으로 지금 기재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지금 1,000억에 발행되어 있는 이 한도를 왜 5천억으로 좀 늘렸는가 네. 의문인데, 자,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좀 이게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발행했던 회차별 이 사채 발행 한도가 거의 뭐 167억 원 정도의 이 한도치를 제외하고 모두 다 꽉 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만약에 적수의 자금이 좀 필요한데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 정관의 한도의 이 양만큼만 이 발행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사채 발행 한도를 최대 한 5천억 원치를 좀 이렇게 증액시켜서 이 금액 안에서 이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판단해 보고, 교환 사채의 발행 근거는 사실은 이 노터스가 발행하고 있는 제3자의 상장 회사 주식 또는 회사의 자기 주식을 이 교환 대상 목적물로 해서 사채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이 정관상에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신설한 것이 아닌가 예측해 봅니다. 네. 네, 대표님. 근데 확인해 보니까 요즘 이런 바이오 기업들의 황금 낙하산 조항 도입도 좀 눈에 띄거든요. 일반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황금 낙하산. 자, 황금 낙하산이라는 용어를 보면 무슨 뭐 공수부대도 아니고 좀 이상하죠. 자, 황금 낙하산 이 M&A 용어입니다. 즉, 이 지분율이 취약한 회사들이 정관에 특별 규정을 적용시킴으로써 경영권 분쟁으로부터 좀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정관상의 어떤 규정화시킨 내용들을 황금 낙하산 제도라고 하는데, 네네. 대표적인 부분이 만약에 가령 A라는 회사가 최대 주주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적대적 불특정 세력에 의해서 회사의 어떤 기존 경영진의 해임한 건, 새로운 이사진의 선임한 건들로 이 이해상출 좀 된다면 네네. 오히려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 경영진의 큰 비위가 없는 관점에서 회사를 뺏기게 된다면 오히려 혼란이 좀 가중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현재 경영진 입장에서는 지금 적정한 어떤 이 회사의 어떤 경영권 보호 정책으로 만약에 이제 해임한 건이 특별 결의라고 해서 우리가 66.67%의 어떤 안건 부분에 과반이 찬성을 하게 되면 해임한 건이 가결이 되는데 정관 요건에서는 발행 주식 수의 80%가 찬성할 경우에 해임한 건이 가결되도록 정관의 문구를 수정하거나 만약에 적대적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해임이 가결됐을 때, 해임이 승인됐을 때 뭐 이사 월급에 뭐 50억, 30억 원을 퇴직 위로금으로 좀 부여한다라는 어떤 그런 조항들. 그래서 적대적 M&A로 인해서 이사의 해임 안건이 통과되고 나면 이러한 안건들 때문에 사실상 이 경영의 혼선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현재 경영진의 보호 조치가 바로 황금 낙하산입니다. 이런 제도를 사실상 도입하는 부분들이 회사가 구축해놓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지분율이 단순하게 취약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어떤 적대적 M&A 세력으로 인해서 회사를 강탈당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위해서 황금 낙하산 제도를 좀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황금 낙하산 조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노터스 사업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반려동물 사업에도 좀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반려동물 사업 미래 사업으로 좀 가져가기에 적절할까요? 네, 일단 회사의 매출 수주상 내용을 좀 보면 전체적인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 2021년도에 유형별 매출 비중이 좀 나와 있는데 2021년도를 보면 유효성 양리 평가, 병리 분석의 평가 등 61.9%의 매출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안전성에 대한 평가, 동물 실험실 구조. 이 회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약물의 효능을 검증하는 독성 테스트하는 겁니다. 네네. 즉 우리가 동물 실험을 전임상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임상이라는 용어를 좀 쓰고 있는데 동물로 하여금 유효성에 대한 평가와 안전성, 이 독성이 있는가 또는 없는가에 대한 어떤 평가 부분 전체 매출 포지션 61.9포인트, 3.3포인트 그리고 15.5포인트가 바로 이 용역 매출 관련된 부분에서 80.8포인트의 매출 포지션을 좀 기록하고 있고 온라인 유통 부분이 19.1%인데 이게 사실상 이 반려동물 상품에 대한 유통업이에요. 지금 매출 포지션의 증감 요인을 좀 보면 온라인 유통이 6%에서 2019년도에 4%대로 좀 감소가 됐었죠. 2020년도에는 다시 9%, 2021년도에 19.1%의 신장 효과를 좀 가져왔기 때문에 네네. 사실 노터스 이런 사업의 어떤 증감치를 본다면 2022년도에는 온라인 유통 부분의 확산세가 좀 예상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좀 무증을 통해서 거래 유동성 확대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표님, 그럼 이 노터스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금 주가를 보면 지금 2.5% 하락한 47,850원 주가 좀 형성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주가의 흐름들이 꼬리를 달고 지금 내려온 형국이에요. 물론 장세, 변동성 낙폭 과대 장세 속에서 비교적 좀 선방했다라고 좀 치부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사실상 저는 우려스러운 주가 부분이에요. 지금 사실상 5월 주가 기준을 보면 마치 무상증자가 예고가 된 것처럼 점진적인 주가의 상승은 이미 예고가 됐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상신주를 받기 위해서 지금 접근하는 것이 과연 유리한가? 자, 이 관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반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단기 고가에서의 이 무상신주 메리트를 보고 매수 접근을 하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한 부분이 아닌가 좀 판단해 보고요. 네. 만약에 좀 도래가 되는 구간이라면 전 이렇게 봅니다. 35,000원, 35,000원에서 4만 원, 35,000원에서 4만 원 구간에 기회를 준다면 무상신주에 대한 메리트는 좀 충분해 보이는데 지금 형성된 단기 고가 부분에서 지금 접근해서 무상신주를 받기 위한 접근이라면 지금 이 상황은 좀 다소 리스크하다. 즉 상장일 이후에 대규모 주식 유통에 따른 주가 가치 희석은 불가피하다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무상신주까지 가져가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지금 단 추세적으로는 지금 4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이 맞고요. 4만 원이 이탈된다면 지금 아까 저희가 설정드렸던 35,000원, 35,000원에서 4만 원 구간, 35,000원에서 4만 5천 원 구간에 진입하는 것을 이제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노터스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4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상 신주를 받기 위해서 지금 접근하는 건 좀 리스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하림입니다. 하림은 2011년 1월 인적 분할로 설립해서 2011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요. 주요 사업은 양계 및 양계 가공업, 사료 제조업입니다. 사업 부문은 사료 부문, 사육 부문, 도계 및 제조, 육가공 부문으로 구분되며 종속회사를 통해 원종계, 종계 사육 및 종란 생산과 육용 종란 생산, 병아리의 육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6개 부문 매출이 6개 부문 매출이 72.19%고요. 6가공 부분 매출은 14.23%, 그리고 기타 13.58% 등이며 약 98.85%가 내수 판매고요. 삼계탕 등 해외 수출은 1.15%의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원재료인 생계의 안정된 수급을 위해 사육 농가와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 생계를 공급받고 있고요. 사육 농가로부터 공급받는 비중은 80%에서 95% 수준인데요.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탄력적인 원재료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1,180억 원, 영업이익 320억 원, 당기순이익은 13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24.9%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65.8%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전년 대비 생계 시세의 상승과 품질 향상에 따라 판매 경쟁력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했고 생산성 및 원가 개선으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정 공시를 발표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치에 대해서 선행해서 영업 실적치의 잠정 실적을 먼저 공개한 건데 매출액입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3,014억, 전년 동기 대비 18.39포인트가 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5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2.3%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당기 순손실이죠. 당기 순손실을 324억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는데 지금 영업이익을 매출액은 18.39포인트 그리고 영업이익은 72.3% 증가시켰지만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한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실적 공시에서 하림의 당기 순손실이 적자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가 공정위의 과징금 반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대표님, 이 수년간 좀 육계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히스토리 좀 간략하게 짚어주세요. 네, 우선 아까 공시에 하단 기타 투자 판단 참고할 사항 좀 잠깐 보면요. 상기 실적에 회사는 2022년도 3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육계 신선육 가격 출고량 등을 담합해서 과징금 406억을 과징금으로 좀 부과받았는데 이를 기타 비용으로 이번에 사실 1분기 실적에 좀 반영을 한 겁니다. 사실상 매출액의 증가폭이 있었고 영업순이익의 개선이 있었지만 406억 원을 기타 비용으로 해서 일단 손실 반영을 한 거예요. 네. 이 손실 반영치가 1분기 잠정 실적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324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지난해 10월에 하림 등 7개 회사가 이 닭고기의 생계육을 담합한 겁니다. 생닭을 냉동하면 가격이 30% 가까이 떨어지는 점을 알면서도 이 수량 조절을 하기 위해서 가격 지표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7개 업체가 모두 담합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시정명령과 함께 전체 251억 원의 과징금을 일차례 이제 부과된 바가 있었고 2019년도에도 이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삼계탕용 생닭의 가격 담합이 또 밝혀지면서 78억 4천만 원의 과징금. 자, 그래서 이 누적치가 지금 406억 원인데 지금 지속되는 어떤 담합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 생계육의 어떤 전체 시장이 양부단의 관점에서는 7개 회사가 전체 이 점유율을 다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신뢰도가 많이 추락된 상태에서 과징금 부과가 사실상 실적의 어떤 영향으로는 2021년도에 이미 예고가 됐던 셈이에요. 이게 아직 정식적인 어떤 공문 수령이 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기 실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언급되어 있는 과징 금액을 반영했다라고 했지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된 반영 손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은 기타 손실 비용으로 1분기에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좀 육개 가격을 담합한 사건과 또 닭고기 가격이 나날이 인상하면서 물가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좀 미온털이 박힌 상황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의 신뢰 관점에서는 과연 뭐 담합은 담합이고 이후에 수익 지표에 대한 계산 효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네. 자,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에 따라서 사료 가격이 현실적으로 급등하면서 이게 육개 가격의 상승으로 좀 작용이 됐는데 비축 육개죠. 비축 육개의 어떤 판가가 지금 선반영되는 게 아니라 비축해뒀던 육개의 가격 부분은 인상된 단가가 1분기에 좀 반영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 보는데 네네. 매출 포지션을 잠깐 보면 회사는 전체 매출 포지션의 64.6%가 바로 육개입니다. 신선육이죠. 냉동닭이 아니라 생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신선육이라고 불리우는 육개 부분이 64.6%, 그다음에 육가공, 육개 닭을 가공한 식품이죠. 14.2%, 그리고 사료 부분이 2.3%, 상품 매출이 5.6%를 좀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육개에 관련된 단가가 좀 인상됨에 따른 반영 효과가 1분기에 좀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영업손익의 어떤 개선 효과를 좀 가져오지 않았나 예상을 해봅니다. 신뢰성 관점에서는 담합 이후에 실적 우려치 그리고 이 과징금이 실적에 좀 반영된 순간에서 오히려 단기 순손실을 좀 예상됐던 부분인데 오히려 빠르게 영업손익이 좀 회복해 준다는 것은 이런 상세 효과가 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는 사실상 어떤 시장의 상황들이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좀 수반되는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2020년도의 시장 상황은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반적인 육개주의 그럼 전망은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사실은 이 가격 상승 기조가 좀 어떻게 좀 이어질 것인가인데 지금 회사의 이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신선육 가격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를 좀 누계치로 비교해 보면 2,692원, 그리고 2,718원, 그리고 3,171원 점진적인 상승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3,653원까지 오른 것이 지금 언론 통해서 좀 나왔어요. 육개 도매 평균 가격이 지금 3,650원이기 때문에 12월 30일에 회사의 평균 육개 단가가 3,170원이라면 지금 거의 한 500원, 한 450원 가량이 오히려 가격 상승된 효과가 1분기 반영 효과 그리고 2분기에 반영 효과로 좀 작용이 된다면 실적 개선은 좀 더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관건은 항상 우리가 지금 하림의 관건이 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이 육개주의 최대 난제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죠. 그렇죠. 자, AI 조류 독감이 또 다시 창궐하게 된다면 실적적인 어떤 타격이 좀 예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 사료 가격의 어떤 상승 부분은 육개 가격의 가격 상승성을 당분간 좀 유지시킬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고 이 부분이 실적적인 요건에서는 2분기까지 기조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전반적인 육개주 2분기까지는 그래도 실적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할인 보면 지금 2.17% 하락한 3,610원인데 공교롭게도 2021년도 6월 주가와 2021년도 5월 주가 자, 이게 참 다소 좀 애매합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주는 이벤트라고 좀 포장을 해야 될까요? 지금 한 차례 뭐 일봉상의 기회를 준다면 주가는 다시금 우하향 패턴을 좀 그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컨디션이 작년과 좀 다르다는 것은 육개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국제 곡물 가격의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하림의 경우에는 수익성 지표가 좀 더 개선된다는 효과가 좀 다르다는 거죠. 지금 하림의 경우에는 단기 기대감이 좀 수반되면서 4월 27일 4,955원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게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사료주 그리고 곡물주 그다음에 육개주로
이 테마의 어떤 순회, 테마의 이동으로 인해서 할인이 급등한 것이고 최근에 어떤 주가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이탈을 좀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3,600원이 좀 이탈됐기 때문에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지해주는 구간은 1차 구간 3,300원. 자, 좀 더 확대해서 보면 3,400원이죠. 3,4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단기 고가에 있다는 물량이 상당수 매물대가 좀 두텁다는 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 3,4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